1mm의 오차, 당신의 커리어에 허용되나요? 기술의 근본, 그 완벽한 도면 설계는 혼돈으로부터의 격리입니다. 기술 통제권, 도면 마스터만이 가집니다. 당신의 미래 설계, 지금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술 도면의 세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특히 캐스터 조립 도면을 통해서요. 이게 기계 설계에서는 뭐랄까 일종의 약속된 언어 같은 거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바로 이 캐스터 도면, 그리고 기계제도에서 단면도를 어떻게 읽는지 그 원칙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도면 속 단면도가 어떻게 부품 내부의 그 숨겨진 모습을 딱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 왜 특정 규칙에 따라서 그려지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 내부 구조, 그 이해의 열쇠를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이 캐스터 조립 도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언뜻 보면 선들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왜 이렇게 내부를 잘라서 보여주는 이 단면도가 필요한 걸까요? 그냥 바깥 모습만 그리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셨네요. 그게 부품 내부를 보면요. 뭐 구멍이 있다거나 아니면 홈이 파여 있다거나 또 속이 빈 공간처럼 밖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그런 형상들이 많거든요. 이걸 만약에 옛날 방식대로 숨은 선, 점선으로만 다 표현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선들이 너무 많이 겹치고 복잡해져서요. 도면 자체가 거의 뭐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숨은 선만으로는 이 내부 구조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단면도는 마치 부품을 특정 위치에서 싹둑 자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잘린 면하고 그 너머의 내부를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하면 숨겨진 형상을 훨씬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죠. 복잡한 정보를 오해 없이 전달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이 도면을 보니까 여러 부품의 번호가 매겨져 있네요. 1번하고 2번은 본체, 바디 같고요. 3번은 바퀴, 휠, 4번은 축, 엑슬, 5번은 부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부품들이 특히 이렇게 단면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부품 번호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아무래도 내부 구조가 좀 복잡한 편인 12번 본체, 그리고 3번 바퀴, 또 속이 빈 형태인 5번 부시, 이런 부품들은 단면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잘라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4번 축 엑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속이 꽉 찬 그냥 단순한 원통 형태잖아요. 이런 부품은 기계제도 규칙상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길이 방향으로 잘라도 단면 처리를 보통 안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죠.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속이 비었거나 내부가 복잡하면 단면 처리하고 속이 꽉 차고 단순하면 안 하고 뭔가 기본적인 원칙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 도면에서 본체, 바퀴, 부시에 사용된 단면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가요? 단면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단면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요. 12번 본체, 3번 바퀴, 5번 부시 모두 해당 부품의 중심선을 기준으로요. 전체를 잘라서 내부를 온전히 다 보여주는 방식. 이걸 전단면도, Full Sectional View라고 합니다. 이게 사용됐죠. 우리말로는 온단면도라고도 하고요. 전단면도. 전체를 다 잘라서 보여준다. 그럼 다른 방식도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반만 자른다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절반은 외부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머지 절반만 단면으로 보여주는 방식. 반단면도 Half Sectional View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단면도. 네. 외형이랑 내형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도면에서는 설계자가 아마 내부 구조 전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뭐 도면 공간 같은 다른 이유 때문에 전단면도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단면도를 쓸지는 결국 뭘 보여주고 싶은지 그 도면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군요. 단면 부분을 보면 이렇게 가는 빗금이 쳐져 있는데 이걸 해칭이라고 부른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 해칭은 보통 언제 그려놓나요? 뭐 도면 그리는 순서에서 특별한 위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해칭 작업은요, 도면 작업 과정에서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품의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그리고 각종 치수 기입 같은 거요. 이런 기본적인 형상이랑 정보 표시가 모두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진행하죠. 아, 그러니까 기본 뼈대랑 치수를 다 정하고 나서 자, 여기가 잘린 부분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뭐랄까 최종 마무리 작업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모든 구조가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절단된 면, 즉 실제로 살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해칭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제일 덩치도 크고 구조도 복잡해 보이는 12번 본체부터 시작해보죠. 아까 내부 구조가 복잡해서 단면이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들 때문인가요? 네, 이 본체는 캐스터 전체를 딱 지지하는 뼈대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내부를 한번 상상해보면 먼저 4번 축 X리 있겠죠. 이게 끼워져서 회전할 수 있게 관통하는 구멍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3번 바퀴, 휠 하고 5번 부시가 정확하게 조립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야 하죠. 이런 여러 구멍이나 단차, 내부 공간 같은 것들은요, 외부에서는 전혀 그 형태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내부 구조를 수문선, 그러니까 점선으로만 그리려고 한다면요, 아마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도면 해독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전단면도를 통해서 마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내부 구조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요, 이 도면에는 보통 단면도에 있어야 할 절단선 표시가 따로 안 보이는데요. 어디를 잘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 네. 예리하게 보셨네요. 일반적으로는 정면도를 단면도로 표현할 때요. 그 절단 위치를 나타내는 선, 이걸 절단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절단 방향을 보여주는 화살표, 이걸 다른 투상도, 예를 들면 평면도나 저면도에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이 조립도처럼 부품의 정중앙, 즉 대칭 중심을 자르는 게 매우 일반적이고 누가 봐도 명확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관례상 절단선 표시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아, 가장 보편적인 절단 방식이라 굳이 표시 안 해도 뭐 다들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하,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생략된 거였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본체 단면을 자세히 보면요. 분명히 잘린 면인데도 빗금, 그러니까 해칭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그 2번 부품 아래쪽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지지대 같은 곳이요. 거긴 왜 해칭이 없죠? 다른 부분은 다 빗금이 쳐져 있는데 말이죠. 아, 네, 정확히 찾아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단면도 규칙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리브라고 부르는 일종의 보강대입니다. 보강대요, 리브. 네, 리브. 부품 강도를 높이려고 덧대는 뭐랄까 얇은 판 같은 구조물이죠. 그런데 기계제도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약간 직권에 반하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인데요? 바로 이 리브가 그 길이 방향이랑 평행하게 잘릴 때요. 그때는 단면 표시, 그러니까 해칭을 안 합니다. 네. 잘렸는데도요, 해칭을 안 한다고요? 그건 왜죠? 만약에요, 리브 부분에 해칭을 가득 채워 넣으면요. 보낸 사람이 그걸 마치 속이 꽉 찬 두꺼운 덩어리,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 실제로는 얇은 판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얇은 판인데도 말이죠. 이게 구조적인 보강 요소이지 그 자체가 주된 몸체는 아니라는 걸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런 오해는 부품의 무게나 강도를 잘못 예측하게 만들 수 있으니 당연히 피해야죠. 그렇군요. 피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도면에서도 그 규칙이 충실히 적용돼서 리브 부분은 해칭 없이 외형선으로만 딱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브가 얇은 보강판이라는 정보를 오히려 해칭을 안 함으로써 전달하는 거군요. 그럼 해칭 자체에도 규칙이 더 있나요? 뭐 빗금 각도나 간격 같은 거요? 네, 해칭에도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보통 재질에 따라서 다른 패턴을 쓰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재질 표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주철이나 강철로 간주하고 가는 실선을 45도 각도로 그리는 것이 표준입니다. 45도요? 네. 그리고 여러 부품이 도립된 조립도에서는요. 인접한 부품이랑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맞닿아 있는 부품은 해칭의 방향을 반대로, 예를 들어 45도랑 135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해칭선의 간격을 좀 다르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 부품이고 여기서부터는 다른 부품이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도면에서도 본체하고 바퀴, 부시의 해칭 방향이나 간격이 조금씩 다른 걸 아마 확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해칭의 방향과 간격만으로도 부품의 경계를 알 수 있겠네요. 이것도 중요한 정보네요. 1mm의 오차. 당신의 커리어에 허용되나요? 기술의 근본, 그 완벽한 도면 설계는 혼돈으로부터의 격리입니다. 기술 통제권, 도면 마스터만이 가집니다. 당신의 미래 설계 지금 시작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부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바퀴, 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바퀴 같은데 이것도 단면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하셨죠? 왜 그런가요? 네, 바퀴 역시 단면 표시가 필수적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단순한 원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단면을 통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 바퀴는 무게는 줄이면서도 필요한 강도는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단면이 마치 알파벳 I자, 그런 비슷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요. I자요? 네, 즉 가운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얇거나 비어 있고요. 축이 지나가는 중심 부분하고 바닥에 닿는 외곽 부분, 여기는 좀 두꺼운 플랜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둘을 연결하는 얇은 판, 즉 외부로 구성되죠. 그리고 중앙에는 5번 부시가 정확하게 삽입될 구멍이 정밀하게 가공되어 있어야 하고요. I자 형태라 정말 단면을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부 구조네요. 가볍지만 튼튼하게 만들려는 어떤 설계 의도가 엿보입니다. 여기도 전단면도라 사용되었는데 혹시 바퀴 같은 회전체, 다른 단면 표현 방식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전단면도나 반단면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바퀴살, 그러니까 외부 부분에 그 I자 단면 형상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회전 단면도, 리버브드 섹셔널 뷰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회전 단면도요? 네. 이건 부품의 축을 따라 절단한 단면 모양을 90도 회전시켜서 그 자리에 바로 그려놓는 방식이에요. 특정 부분의 단면 형상 정보만 간결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유용하죠. 회전 단면도 재미있는 방법이네요. 그런데 혹시 바퀴에도 본체의 리브처럼 해칭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I자 형태의 수직 연결 부분, 그 외부라는 곳이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I자 형상의 수직 연결 부분, 즉 외부라고 부르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본체의 리브와 비슷하게 구조적인 강도를 보강하는 얇은 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도 관례상 리브와 마찬가지로 그 길이 방향과 평행하게 절단될 경우에는 해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도요? 네. 이 도면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외부 부분이 해칭되지 않고 외형선으로만 그려져 있죠. 리브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얇은 판 형태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두꺼운 덩어리로 오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물론 해칭 방향은 인접한 본체 12나 부시 5와 구분되도록 반대 방향, 예를 들어 135도 이렇게 설정해야 하고요. 역시 리브와 외부 둘 다 얇은 보강 구조는 해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군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5번 부싱을 살펴보죠. 이건 앞서 본 부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원통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단면이 꼭 필요한가요? 네, 부시 역시 단면도가 필수적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원통 같지만요. 부시는 기본적으로 속이 비어있는 파이프 형태의 부품이기 때문이에요. 주로 축 X라고 바퀴 휠 사이에서 마찰을 줄여주는 베어링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축과 하우징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스페이서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따라서 단면을 통해서 안쪽 지름, 즉 내경하고
바깥쪽 지름, 외경, 이걸 알아야 벽의 두께가 나오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치수 정보가 부시가 제대로 기능하고 다른 부품과 정확하게 조립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면 표현이 필수적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해 보여도 속이 비어 있고 그 내부 치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해했습니다. 어떤 단면도가 적합할까요? 부시의 내경, 외경, 그리고 길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역시 전단면도입니다. 이 도면에서도 전단면도를 사용했죠. 물론 부시는 완벽한 대칭 형태니까 반단면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부시 자체에는 리브나 외부처럼 단면 처리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전체를 잘라서 해칭하면 돼요. 다만 조립도상에서는 직접 접촉하는 바퀴 3번와 구분되도록 해칭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부품 4번 축 엑슬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다른 부품들은 다 내부를 보여주려고 단면 처리를 했는데 왜 유독 축만 해칭 없이 그냥 외형 그대로 그려져 있죠? 분명히 본체와 바퀴, 부시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절단면상에 위치하는 게 확실한데요? 네, 바로 그 점이 단면도 규칙의 또 다른 핵심이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예외 사항입니다. 기계제도 통칙에 따르면요. 축, 샤프트, 핀, 볼트, 너트, 와셔, 키, 리벳, 그리고 구름 베어링의 볼이나 롤러, 기어의 기어티스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처럼 원래 속이 꽉 찬 원통형 또는 그와 유사한 표준 부품들은요. 그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더라도 단면 표시, 즉 해칭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잘라도 해칭을 안 한다? 왜 그런 거죠? 잘렸으면 잘린 면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상식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속이 꽉 찬 축에 해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는 사람이 이걸 마치 속이 비어있는 파이프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파이프처럼. 네, 축은 보통 힘을 전달하고는 회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 만약 이것이 속이 빈 파이프라고 잘못 해석되어서 설계되거나 가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상했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파손될 수 있겠죠. 어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이런 치명적인 오해와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약속된 규칙입니다. 즉, 속이 꽉 찬 이런 종류의 부품들은 절단선상에 있더라도 해칭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로 솔리드 부품임을 나타낸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이 조립도에서도 4번 축이 해칭 없이 외형 그대로 그려진 것을 통해 이 중요한 규칙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이제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속이 꽉 찬 부품은 오해를 막기 위해 일부러 해칭을 안 한다니 정말 합리적인 규칙이네요.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첫째, 단면도는 부품 내부의 그 숨겨진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 둘째,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와 부품 형태에 따라서 전단면도, 반단면도 같은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셋째,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 리브나 외부처럼 얇은 보강 구조나 축, 핀, 볼트 같이 속이 꽉 찬 부품들, 이런 것들은 오해를 막기 위해 특정 규칙에 따라 단면 표시, 즉 해칭을 하지 않는 중요한 예외들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조립도에서는 인접 부품과 구분하기 위해 해칭의 방향이나 간격을 다르게 하는 것도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네요. 마치 도면이라는 언어의 어떤 문법 규칙들을 배운 기분입니다. 네,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도면이라는 언어의 문법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바로 이러한 문법 규칙들, 즉 제도 표준, 스탠다드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 규칙들은 단순히 그림을 예쁘거나 통일성 있게 그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도면을 그리는 설계자와 그 도면을 보고 부품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제작자, 기술자 사이에 명확하고 오류 없는 의사소통을 위한 일종의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국제적인 약속이요? 네, 이 표준화된 약속 덕분에 전 세계 어디서든 같은 도면을 보고 동일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치명적인 실수 없이 부품을 제작하고 조립할 수 있는 것이죠.
복잡한 3차원 형상 정보를 2차원 평면에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단면도를 포함한 기계 제도 규칙들이 가진 핵심적인 가치이자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기술적 소통의 정확성과 효율성, 나아가 안전까지 담보하는 기반인 셈이죠. 네, 오늘은 캐스터 도면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기계제도 단면도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선들 속에 숨겨진 어떤 논리적인 규칙과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단면도 덕분에 마치 부품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도면 해도 관측, 특히 단면 표현의 규칙하고 그 예외들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제는 주변을 다른 기계 장치나 제품들을 볼 때 좀 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타는 자전거의 바퀴 중심 부분인 허브, 나 아니면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 블럭처럼 복잡한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조립도를 혹시 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아, 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내부에 어떤 정교한 구조가 숨어 있고 그게 단면도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상상해 보는 거죠. 아, 여기는 리브 구조라서 해칭이 없겠구나. 이 축은 속이 꽉 차 있으니 해칭하면 안 되겠지 하고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 너머의 정교한 내부 설계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렌즈가 생긴 기분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mm의 오차, 당신의 커리어에 허용되나요? 기술의 근본, 그 완벽한 도면 설계는 혼돈으로부터의 격리입니다. 기술 통제권, 도면 마스터만이 가집니다. 당신의 미래 설계, 지금 시작하세요.